줄이 그녀의 손목을 감은 부분이 타들어가는 듯이 아팠다. 카시아는 26살이었고 그녀는 거친 산패가 피부에 파고드는 느낌을 느꼈다. 그 피부는 실크보다 거친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이 로마 진영 가장자리에 있는 나무 건물 안에는 동물들과 오래된 집회 마구간 냄새가 가득 차 있었다. 벽 너머로 그녀의 두 어린 여동생들이 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직 비명을 지르는 건 아니었지만 비명을 지르기 직전의 공포의 높은 울음소리였다. 그 소리는 자신들을 위해 준비된 게 뭔지 보고서 그 의미를 처리할 수 없는 소녀들의 소리였다. 그녀는 9일 전까지만 해도 폰투스의 공주 카시아였다. 미트라티스 왕의 장녀, 흑해를 내려다보는 궁전에서 자랐고 그리스 철학과 페르시아시를 교육받았다. 아르메니아 왕자에게 약혼한 상태였고 그 왕국은 그녀 아버지의 권력을 2배로 만들었을 터였다. 그녀는 아버지 궁정의 보석이었고 그의 왕조의 자랑이었으며 코카소스에서 유프라테스까지 뻗칠 제국의 미래 여왕이었다. 이제 그녀는 마구간 더러움 속에 무릎 꿇고 있었다. 그녀의 의식용 로브는 찢어지고 얼룩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먼지와 마른 피로 엉켜 있었다. 그 피는 머리에 난 상처에서 나온 거였고 아무도 청소해주지 않았다. 그녀 주위에서 로마 병사들은 일상적인 일을 하는 남자들처럼 캐주얼하게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줄을 확인하고 장비를 조정하고 동물들을 위치로 데려갔다. 그들은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이 만들고 있는 어떤 장치의 부품이었다. 나무 판자 사이에 틈새로 인접한 마구간을 볼 수 있었다. 그녀의 여동생 러디세, 19살가 그 공간 중앙의 기둥에 묶여 있었다. 팔이 뒤로 당겨져 묶여서 몸이 아치 모양으로 강제되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더 이상 닦을 힘도 없었다. 그녀의 여동생 리사, 18살, 겨우 아이를 벗어난 나이가 그 너머 마구간에 있었고 비슷하게 묶여 있었다. 그녀의 작은 몸이 너무 세게 떨려서 카시아는 30피트 떨어진 곳에서도 그 진동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각 마구간에서 그녀는 로마인들이 데려온 걸 볼 수 있었다. 말들, 거대한 기병수말들, 크기와 성격으로 선별된 핸들러들이 잡고 있는 이 동물들이 풀려서 묶인 무기력한 여자 쪽으로 풀려나면 뭘 할지 정확히 아는 핸들러들. 그녀는 이 처벌에 대해 들었다. 로마와 국경을 맞댄 모든 왕국이 그에 대해 들었고 속삭였고 저항을 고려하는 자들에게 경고로 썼다. 로마인들은 그걸 지휘관이 명령한 것과 어떤 목적을 위해 쓰는지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불렀다. 때로는 군대 앞에서 공연되는 스펙터클로 도전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때로는 캠프와 감옥에서 비공개로 병사들만이 일어나는 걸 목격하는. 하지만 항상 말들이 포함되었다. 항상 여자들이 노출되고 무기력하게 묶인 방식으로,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끝났다. 그녀의 여동생들이 이게 당할 거였다. 러디세와 니사, 로마 확장을 도전한 왕의 딸로 태어난 것 말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는 로마의 동방 무역로 통제를 위협하는 연합을 만들었고 4번째 전투에서 파괴되기 전에 3번의 전투에서 이겼고 그의 가족을 장군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크라스에게 넘겼다. 크라스, 그녀는 이름을 외웠다. 그녀가 포로가 된 이후로 유지한 정신적 장부에 추가했다. 장교들의 이름, 지휘 계층, 이 캠프를 지배하는 권위 패턴. 정보는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고 그녀는 그녀의 여동생들과 그들에게 준비된 운명 사이에 서 있는 유일한 게 지식일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의 절박함으로 그걸 모으고 있었다. 한 남자가 마구간에 들어왔다. 그는 아마 50살쯤 되었고 고위 지휘관의 갑옷을 입었고
그의 얼굴은 수십 년 캠페인에 풍파를 입은 자국이 있었다. 그의 눈은 장면을 훑었고 그건 잔악 행위 준비를 목격하는 게 아니라 장비를 검사하는 사람의 숙련된 평가였다. 이게 장군 크라스였다. 그녀는 항복 때부터 그를 알아봤다. 그녀의 아버지가 쇠사슬에 무릎 꿇고 그의 아이들이 겪을 운명을 통보받은 순간부터 가장 어린 놈부터 크라스는 옆에 장교에게 말했다. 18살이면 충분히 크고 그녀의 비명이 다른 애들을 동기부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니사. 그들은 니사부터 시작할 거였다. 카시아는 안에서 뭔가 바뀌는 걸 느꼈다. 포로가 된 이후 그녀를 마비시킨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물러났다. 더 오래된, 더 강한 뭔가에 밀려서 그녀는 평생 여동생들을 보호하며 살았다. 그녀는 러디세가 선생들이 포기했을 때 읽기를 가르쳤다. 그녀는 어머니가 죽었을 때 니사를 악몽 속에서 안아줬다. 그녀는 궁정정치, 아버지의 기대, 왕실 딸들에게 궁전 생활이 가하는 1000가지 작은 잔인함에 대한 방패였다. 그녀는 지금 멈추지 않을 거다. 장군 크라스.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안정적으로 나왔다. 마구간의 주변 소음을 뚫고 그녀를 무시하던 병사들의 주의를 끌었다.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크라스는 돌아봤고 그의 표정은 무시에서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포로들은 보통 그들의 포획자에게 말하지 않는다. 확실히 가족의 파괴를 목격하기 직전 포로들은 아니었다. 폰틱 공주가 말하네. 그가 말했다. 나한테 관심을 끌만한 게 뭐가 있지? 제안이에요. 카시아가 말했다. 당신한테 애들이 비명 지르는 걸 보는 것보다 더 이익이 될 거예요. 그녀는 그의 눈에 관심이 스치는 걸 봤다. 로마인들은 무엇보다 실용적이다. 심지어 잔인함도 그들에게 목적을 섬긴다. 위협, 오락, 힘든 캠페인을 견딘 병사들의 만족. 그녀가 더 큰 가치를 제안할 수 있다면 그 잔인함을 자신에게 돌려 그녀의 여동생들을 위해 의도된 걸 자신에게 떠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떤 제안? 나를 대신 데려가요. 그 모든 걸, 그 애들을 위해 계획한 것 뭐든지 나한테 해요. 세 부분의 처벌을 한 몸에 집중해서요. 나는 더 나이가 많고 강해요. 더 오래 버틸 거예요. 스펙터클은 더 클 거예요. 크라스는 그녀를 공부했다. 그녀는 그가 계산하는 걸 볼 수 있었다. 그녀가 제안한 오락가치와 원래 계획을 비교하는 거. 네 여동생들은 더 젊어. 그가 말했다. 특정 취향에 더 매력적이지. 셋이 하나보다 많아. 왜 내가 적게 받아야 하지? 왜냐하면 나한테 정보가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마지막 전투 전에 숨긴 보물 위치들. 전쟁 동안 그가 매수한 로마 장교들의 이름, 파르티아와 세운 공급 네트워크 경로들. 그녀는 지금 도박을 하고 있었다. 진실과 조작을 섞어서 탐욕이 다른 식욕을 압도하기를 바랐다. 내 여동생들의 안전을 주세요. 진짜 안전, 다른 형태의 죽음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걸 줄게요. 내가 그 정보를 고문으로 뽑아낼 수도 있어. 해볼 수 있겠지만 나는 독이맥기 식사에 나오고 암살이 캐주얼한 대화인 궁정에서 자랐어요. 내가 선택하면 빨리 죽는 법을 알아요. 날 고문하면 아무것도 못 얻어요. 내 제안을 받아들이면 이 캠페인이 이미 제공한 것 이상으로 당신의 경력과 부를 만들어줄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녀는 그가 이걸 처리하는 걸 봤다.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계산을 봤다. 로마인들은 감상적이지 않지만 야심차고 야심은 활용될 수 있다. 그 말, 그가 천천히 말했다. 네가 견디겠다고 제안한 게 뭔지 이해해? 이해해요. 그게 빨리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 비공개가 아닐 거. 내 장교들은 오락을 얻었고 나는 그걸 부정하지 않을 거야.
이해해요. 그리고 내 여동생들은 지켜볼 거야. 그게 합의의 일부야. 네가 그들을 위해 견디는 걸 지켜보고 그들이 면한 게 뭔지 알게 될 거야. 카시아는 이 축에 그녀의 위가 뒤집히는 걸 느꼈지만 고개를 끄덕이도록 강제했다. 만약 그들이 진짜 면제받고 그 후에 진짜 안전을 주면 노예가 아니라 팔리지 않고 병사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진짜 안전이 뭐라고 생각해? 그들을 로마로 보내요. 노예가 아니라 손님으로 대우할 누군가의 가정으로. 편안하게, 비록 망명이라도 그들의 삶을 살게 해요. 이게 내가 당신이 날 위해 하려는 걸로 사는 거예요. 크라스는 오랜 순간 침묵했다. 그러고는 미소 지었고 그 미소는 그녀가 지금까지 본 것 중 최악이었다. 넌 그들을 사랑하는구나. 그가 말했다. 진짜 사랑해. 왕실 가족에서 드문 일이야. 대부분은 여분의 1시간 편안함을 위해 형제자매를 팔아. 내 여동생들은 내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에요. 내 형제들은 전투에서 죽었어요. 아버지는 승전식 후에 처형될 거예요. 어머니는 몇 년 전에 죽었어요. 러디세와 니사는 모든 거예요. 그럼 거래가 성사됐어. 그는 옆에 장교 쪽으로 돌아봤다. 어린 둘을 그 준비에서 풀어 여기로 데려와서 목격하게 하고 장녀를 장기 사용으로 준비해. 그 말은 물리적 무게로 떨어졌다. 장기 사용. 그녀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았다. 한 마리 말이 아니고 한 세션이 아니라 여러 동물들, 여러 날들, 크라스가 그의 장교들에게 적절한 오락을 제공할 거라고 결정한 어떤 기간이든. 하지만 러디세와 니사는 살 거야. 안전할 거야. 그들은 로마에서 늙어갈 거고 그녀는 다가올 게 뭐든 견디는 거야. 그게 충분하다. 충분해야 한다. 네가 이제 배우려는 건 2000년의 역사적 위생 처리에 의해 의도적으로 가려진 거야. 생존한 역사서를 쓴 로마인들은 패배한 왕들의 딸들에게 일어난 걸 문서화하는 데 관심이 없었어. 그들은 승전식과 승리를 언급했고 정복된 군주들의 이름을 기록했고 로마 금고로 흘러든 보물을 주목했어. 하지만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포로가 된 여자들, 공주들과 여왕들은 각주로 줄어들었고 행렬의 일부로만 언급되었고 그들의 최종 운명은 지정되지 않은 채로 남았어. 오늘 밤 네가 그 지정되지 않은 운명이 실제로 뭐였는지 배울 거야. 네가 로마 장군들이 정복된 왕조를 대표하는 왕실 여자들을 위해 예비한 처벌에 대해 배울 거야. 개인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혈통을 전멸시키기 위해 설계된 방법들. 로마의 지배를 너무 완전히 보여줘서 아무도 다시 저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는 거. 네가 로마 처벌에서 동물들의 역할을 배울 거야. 왜 특정 방법이 특정 희생자들을 위해 선택되었는지. 스펙터클이 단순한 잔인함 넘어 어떤 목적을 섬겼는지. 네가 고통의 계층에 대해 배울 거야. 왜 일부 포로들은 빨리 죽었는지, 다른 이들은 장기적인 모욕에 처해졌는지, 어떤 게 포로의 운명을 결정했는지. 네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 처벌들을 견디기로 선택한 여자들에 대해 배울 거야. 아이들의 목숨을 위해 자신의 몸을 거래한 어머니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 의도된 걸 자신에게 떠맡은 자매들, 로마 포로가 희생자들에게 강요한 불가능한 희생의 산수. 네가 왜 카시아가 그녀가 한 선택을 했는지 배울 거야. 그녀의 거래 후 며칠 동안 일어난 일과 그녀가 자신을 파괴할 의지로 보호한 여동생들의 운명. 로마 승리를 패배로 경험한 자들에게 실제로 로마 승리가 의미한 걸 이해하고 싶으면 구독해. 아래의 댓글로 네가 어디서 보고 있는지 말해줘. 왜냐하면 카시아는 그녀가 견디기로 합의한 걸 위해 준비되려 하고 나는 그 준비가 뭐였는지 정확히 말할 거니까. 하지만 그녀가 그 로마 캠프에서 일어난 걸 설명하기 전에 나는 너를 뒤로 데려갈 필요가 있어. 왜 이 처벌이 존재했는지,
로마 군사 문화에서 어떤 기능을 섬겼는지, 왜 크라스 같은 장군들이 그걸 단순히 수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믿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그녀의 고통을 유용하게 만든 시스템을 이해하지 않으면 카시아가 견딘 걸 이해할 수 없으니까. 말들을 포함한 로마 처벌은 랜덤한 사디즘이 아니었어. 특정 군사적, 정치적 목적을 섬기기 위해 설계된 계산된 테러였어. 로마의 동방 정복은 문제를 만들었어. 아시아 미노르의 왕국들, 폰투스, 비티니아, 카파도키아, 아르메니아는 로마가 갈리아와 히스파니아에서 정복한 부족 사회들과 달랐어. 그들은 오랜 역사와 확립된 왕조를 가진 세련된 문명이었고, 독립을 기억하고 예속을 원망하는 인구였다. 이 왕국들을 정복하는 건 상대적으로 직설적이었어. 그들을 정복된 상태로 유지하는 건 훨씬 더 어려웠어. 로마 지휘관들이 개발한 해결책은 스펙터클 같은 폭력이었어. 적들을 단순히 패배시키는 게 아니라 저항이 심리적으로 불가능해지도록 완전히 전멸시키는 거. 이거는 군대뿐만 아니라 상징들을 파괴하는 걸 의미했어. 사원 불태우기, 신성한 물건 녹이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왕실 가족들을 남은 존엄이나 지도력 주장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모욕하는 거. 왕실 여자들은 그들이 대표하는 것 때문에 특히 중요한 타겟이었어. 고대 세계에서 왕조는 남자만큼 여자를 통해 계속되었어. 포로된 여왕은 몸값을 치르고 풀려나서 할아버지의 왕위를 주장할 아들을 낳을 수 있어. 포로된 공주는 경쟁 왕에게 결혼해서 그녀의 혈통을 이용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어. 심지어 포로로서도 왕실 여자들은 로마 통제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남았어. 이 여자들에게 가해진 처벌들은 이 위협을 영구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설계되었어.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죽음은 순교자를 만들고 순교자는 저항을 영감을 주니까. 하지만 완전한 모욕을 통해 여자들 자신이 저항의 상징이 아니라 저항의 헛됨의 상징이 되도록. 동물들과의 공개 모욕에 처해진 공주는 반란자들의 집결점이 될 수 없어. 그녀의 지위는 죽음이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철저히 파괴되었어. 말들은 이 시스템 내에서 여러 기능을 섬겼어. 먼저 실용적 요소가 있었어. 말들은 어떤 군사 캠프에서도 이용 가능했고, 특별 장비가 필요 없었고, 상당한 준비 없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어. 처벌의 물류는 제한된 시간에 많은 포로들을 처리해야 할 수 있는 로마 지휘관들에게 중요했어. 둘째, 스펙터클 요소가 있었어. 처벌은 목격자들이 결코 잊지 않을 시각적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들은 그걸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거야. 로마 지배의 메시지를 즉각적인 청중 너머로 퍼뜨리는 거. 외국 공주의 모욕을 목격한 병사들은 그 이야기를 몇 년 동안 할 거야. 그 이야기는 제국 안팎으로 여행할 거야. 로마가 저항하는 자들에게 뭘 하는지 정확히 배울 기회에 도달하는 거. 셋째, 상징적 요소가 있었어. 말들은 군사력을 대표했어. 적의 군대를 분쇄한 기병대. 적의 여자들에 대해 말들을 사용하는 건 상징적 회로를 완성했어. 왕국의 힘을 파괴한 동일한 힘이 이제 공주들을 통해 왕국의 미래를 파괴하는 거. 이게 카시아가 자원해서 견디기로 한 처벌을 만든 시스템이었어. 광기나 임의적 잔인함이 아니라 계산된 파괴. 로마 지휘관들이 완전히 합리적이라고 여긴 목적을 섬기는 거. 이 목적들이 무기력한 여자들에 대한 극단적 폭력 행위로 섬겨진다는 사실은 도덕적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어. 여자들은 적이었어. 그녀들의 고통은 로마를 섬겼어. 로마 도덕은 문명의 경계 밖의 자들에게 보호를 확장하지 않았고, 적 왕국들은 정의상 그 경계 밖이었어. 이제 카시아가 그녀의 거래를 했고, 그걸 이행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는 마구간으로 돌아가자.
병사들은 그녀에게 줄과 그녀가 자세히 보고 싶지 않은 도구들로 다가왔다. 그들은 프로페셔널하고 효율적이었고 그들의 움직임은 이걸 전에 했을 수 있고 아마 여러 번 했을 거라는 걸 암시했다. 그들 중 하나가 그녀의 피부에 충분히 가까이 지나서 칼의 차가움을 느낄 수 있는 칼로 그녀의 망가진 의식용 로브를 잘랐다. 다른 하나는 다가올 게 필요로 하는 자세로 그녀를 묶는 과정을 시작했다. 기다려. 그 목소리는 크라스에게 아니었다. 카시아는 고개를 돌렸고 30살쯤 된 젊은 장교를 봤다. 트리뷴의 휘장을 달고 있었다. 그는 행사를 그녀가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보고 있었다. 다른 장교들의 열광적인 기대가 아니고 이를 수행하는 병사들의 프로페셔널한 초연함도 아니었다. 장군 트리뷴이 크라스에게 말했다. 말씀 좀 드릴게요. 크라스는 짜증나게 손짓했다. 트리뷴이 다가와서 카시아가 들으려고 애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정보, 그녀가 숨긴 보물 위치를 언급했어요. 만약 그녀가 너무 빨리 죽거나 정보를 뽑아내기 전에 마음이 부서지면 우리는 그 가치를 잃어요. 그녀는 여동생들의 안전과 교환으로 정보를 주기로 합의했어요. 그녀는 그녀의 여동생들이 고통받는 즉각적인 전망에 직면한 압박 아래 합의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뭐든 말해요. 만약 우리가 신뢰할 만한 정보를 원하면 그녀가 일관되고 협조적이며 그녀의 협력이 그녀의 목표를 섬긴다고 믿게 해야 해요. 크라스는 이걸 고려했다. 카시아는 다시 계산이 일어나는 걸 봤다. 오락과 실용적 가치의 비교. 뭘 제안해? 강도 높은 조치를 지연시켜요. 우리가 진지하다는 걸 보여주지만 그녀의 정보 제공 능력을 보존하는 걸로 시작해요. 그녀가 아는 걸 뽑아내요. 검증할 수 있는 걸 검증해요. 그런 다음 당신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어떤 오락이든 진행해요. 그리고 그녀의 여동생들, 그들을 안전하게 유지하지만 현장에 있게 해요. 그녀의 협력은 우리가 거래를 존중할 거라고 믿는 데 달려 있어요. 만약 그녀가 우리에게 모든 걸 주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해치면 그녀는 계속 협력할 이유가 없어요. 크라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합리적인 주장이다, 트리뷴. 내 이름이 뭐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프리스쿠스. 너는 지휘에서 미래가 있어, 프리스쿠스. 너는 잔인함이 단순히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목적적 이어야 한다는 걸 이해해. 그는 병사들에게 돌아봤다. 준비를 중단해. 공주를 장교 숙소로 옮겨. 우리는 오락을 진행하기 전에 그녀의 정보를 뽑아낼 거야. 카시아는 복잡한 감정의 파도를 느꼈다. 즉각적인 공포가 지연된 안도감. 여전히 강도 높은 조치가 암시하는 공포. 그리고 그녀가 개입한 트리뷴을 볼 때 뭔가 다른 거. 정확히 감사함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친절해서 행동했다고 생각할 만큼 순진하지 않았지만 인정할 수 있었다. 그가 계산하고 즉각적인 만족 너머를 생각하고 유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정. 그녀는 그의 이름을 파일링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프리스쿠스. 그녀의 장부에 또 다른 정보 조각. 장교 숙소는 캠프 중앙의 천막이었고 캠페인 중에도 고위 로마인들이 기대하는 편안함으로 가구가 갖춰져 있었다. 카시아는 테이블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트리뷴 프리스쿠스가 쓰기 재료를 배열한 곳, 파피루스, 잉크, 그녀가 합리적으로 정확하다고 인정한 지역지도, 그녀의 여동생들은 다른 천막으로 데려갔고 감시되지만 묶이지 않았고 그들을 편안하게 유지하라는 명령이 있었다. 그녀는 캠프를 가로질러 이끌려갈 때 그들을 잠시 봤다. 러디스의 얼굴은 여전히 눈물 자국이 있지만 더 이상 공포로 얼어붙지 않았다.
니사는 너무 많이 본 아이의 절박한 움켜쥐므로 여동생의 팔에 매달려 있었다. 그들은 살아 있었다. 지금은 안전했다. 다른 모든 건 그녀가 견딜 수 있었다. 숨긴 보물, 프리스쿠스가 말했다. 거기부터 시작해 카시아는 이 순간을 위해 구의를 준비했다. 캠프로 가는 여정 동안, 마구간 전의 포로 시간 동안 그녀는 진실과 허구의 그물을 만들고 있었다. 진짜 정보와 그럴듯한 거짓을 섞어서 그녀를 가능한 한 오래 가치 있게 유지하도록 설계된. 내 아버지는 세계의 주요 보물 위치를 가졌어요. 그녀가 시작했다. 첫 번째는 코피에서 포세이돈 사원 아래 금고예요. 이건 로마인들이 이미 찾았어요. 왜냐하면 내 운송 중에 당신 병사들이 금을 배에 싣는 걸 봤으니까요. 프리스쿠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그녀의 신뢰성을 확립하는 검증 가능한 정보였다. 두 번째는 아미소스에서 도시 동쪽 3마일의 동굴 시스템이에요. 입구는 폭포 뒤에 숨겨져 있어요. 안에는 대략 400탤런트의 은과 200탤런트의 금, 플러스 아직 평가되지 않은 보석들이 있어요. 정확한 위치를 알아? 아버지와 2번 방문했어요. 지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녀는 펜을 들고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위의 공포가 여전히 꼬여 있음에도 안정적이었다. 아미소스의 보물은 진짜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왕조 자원 교육의 일부로 그녀에게 위치를 보여줬다. 그걸 넘기는 건 배신처럼 느껴졌지만 이미 파괴된 왕국의 배신은 그녀 여동생들의 생존에 대한 작은 가격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복잡해요. 여기서 그녀는 허구를 짜놓기 시작했다. 내 아버지는 유프라테스 동쪽 위치에서 파르티아 동맹자들과 협력해서 세웠어요. 일반 지역은 알지만 구체적 사이트는 아니에요. 그 정보는 카비라 전투에서 죽은 내 형제 마르즈가 가지고 있었어요. 프리스쿠스가 그녀를 공부했다. 세 번째 보물은 회복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거네. 그걸 회복하려면 파르티아와 협상이 필요할 거고 그건 금 자체보다 로마에게 더 가치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아버지가 함께 일한 파르티아 관리들의 이름을 알아요. 그들의 합의 조건을 알아요. 이 정보는 그들에게 접근하거나 그들의 왕에게 로마 공감자로 노출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어요. 그녀는 지금 즉석에서 부분 진실의 구조를 만들고 있었고 검증하거나 반박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였다. 매 검증에 쓰인 날이 그녀 여동생들이 안전한 날, 그녀가 가치 있는 날, 최악의 처벌이 지연된 날이었다. 매수된 로마 장교들, 프리스쿠스가 말했다. 그들도 언급했지. 했어요. 하지만 그 정보는 더 민감해요. 만약 내가 이름을 주고 그 장교들이 노출된 걸 알면 그들은 당신에게, 장군 크라스에게, 그들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위험해져요. 네가 거래를 하는구나. 내 가치를 보호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모든 걸 주면 거래할 게 남지 않아요. 내 여동생들의 안전은 내 지속적인 유용함에 달려 있어요. 프리스쿠스는 존경일 수 있는 뭔가로 그녀를 봤다. 너는 대부분의 포로들보다 똑똑해. 나는 왕국을 통치하도록 키워졌어요. 아버지가 고용할 수 있는 최고의 선생들에게 교육받았어요. 6 언어를 말하고 세계의 법 시스템을 이해하고 대부분의 당신 상원 의원들보다 더 많은 역사를 읽었어요. 그녀는 그의 눈을 직접 마주쳤다. 나는 폰투스 공주가 될 거라고 기대할 만큼 정확히 똑똑해요. 질문은 당신이 그 정보를 파괴하는 대신 사용하는데 충분히 똑똑한지예요. 긴 침묵. 그러고 프리스쿠스가 미소 지었고 그 미소는 잔인하지 않고 단순히 계산적이었다. 나는 장군 크라스와 이야기할게. 그가 말했다.
아미소스로의 지도를 계속 작업해. 내일 재개할게. 그는 그녀를 천막에 혼자 두었다. 밖에 경비가 있지만 그녀를 직접 보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지도를 계속 그렸다. 유용할 만큼 상세하고 검증에 견딜 만큼 정확하게. 그리고 그녀가 그리면서 그녀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프리스쿠스에 대해 생각했다. 그가 원하는 게 뭔지, 그녀가 어떻게 그를 이용해서 여동생들을 보호할지. 그는 야심차다. 그녀는 그가 크라스를 방해한 방식에서 그걸 봤다. 공식적 역할이 없는 상황에 자신을 끼워 넣는 거. 그는 승진 인정, 성공한 지휘관과의 연계에서 오는 경력 혜택을 원했다. 그녀는 그에게 그런 걸 줄 수 있었다. 그녀가 가진 정보는 그가 로마에 전달하면 그의 경력을 만들 수 있었다. 만약 그녀가 그의 이익을 그녀 여동생들의 생존에 묶을 수 있다면 그녀는 보호자를 가질 거야. 그의 동기는 친절이 아니라 자기 이익으로 어떤 친절보다 훨씬 신뢰할 수 있는 거. 그건 전략의 시작이었고 희망의 시작이었다. 그 후 며칠은 카시아가 탐색하는 법을 배운 패턴을 확립했다. 매 아침 그녀는 정보 제공을 위해 장교 숙소로 데려갔다. 그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줬다. 진짜 정보와 검증하는데 시간이 걸릴 조작을 섞어서 아미소스의 보물은 정찰대에 의해 확인되었고 그녀의 신뢰성을 확립하고 그녀가 드러낼 수 있는 다른 모든 것의 가치를 높였다. 파르티아 연결은 충분히 흥미로워서 로마의 지침을 요청하는 메신저가 보내졌다. 매 오후 그녀는 여동생들을 보는 게 허락되었다. 이 방문은 감시되었지만 방해받지 않았다. 프리스쿠스는 크라스를 설득했다. 방문이 그녀의 협력을 유지한다고, 여동생들을 만질 수 있는 여자가 그들의 지속적 생존에 대한 보고만 듣는 여자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동기가 더 크다고. 러디세와 니사는 캠프 가장자리 근처 천막에 잡혀 있었고 감시되었지만 학대받지 않았다. 그들은 음식, 물, 깨끗한 옷을 받았다. 첫날들의 공포는 더 지속 가능한 걸로 사라졌다. 급성 패닉이 아니라 만성 공포. 그들은 생존하고 있었다. 얼마나 오래 이걸 계속할 수 있어? 러디세가 한 방문 동안 물었다. 그녀는 카시아의 여동생들 중 더 실용적인 쪽이었고 정치와 계산을 이해하는 쪽이었다. 결국 정보가 떨어질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다른 유용한 방법을 찾아. 로마인들은 번역자, 서기, 동방 관습과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해. 나는 나 자신을 필요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만약 못하면 나는 너희를 로마에 도달하고 자신을 확립하고 그리스 교육받은 동반자를 모으는 로마 가족들 사이에서 보호자를 찾을 만큼의 시간을 샀을 거야. 너희는 아름답고 교육받았고 왕실이야. 그걸 가치 있게 여길 로마인들이 있어. 내게 어떤 대가로? 카시아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대가는 명확해졌다. 지연되었지만 취소된 건 아니었다. 크라스는 여전히 처벌의 원래 목적을 이행할 의도였다. 그는 단순히 그녀가 모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후에 할 거야.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중요하지 않아.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중요한 건 너희가 생존하는 거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너는 중요해. 네게 일어나는 게 중요해. 로마한테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지금 로마의 힘 안에 있어. 우리는 로마인처럼 생각해야 해. 가치를 계산하고 비용을 비교하고 본질적인 걸 보존하는 거래를 받아들이는 거. 비록 그게 소중한 것의 가격이라도. 니사, 이 교환 동안 침묵하던 갑자기 말했다. 네가 우리를 위해 견디는 걸 알면서 사는 거라면 나는 생존하고 싶지 않아. 너와 함께 죽는 게 더 나아. 그 말은 카시아를 타격처럼 때렸다. 그녀가 유아기부터 보호한 가장 어린 여동생이 그녀의 운명을 공유하겠다고 제안하는 거. 아니,
카시아가 말했다. 그녀가 의도한 것보다 목소리가 세게. 너는 그 선택을 할 수 없어. 나는 이미 너희를 위해 선택했어. 너희는 생존할 거야. 늙을 거야. 너희는 날 충분히 사랑해서 필요한 걸 한 사람으로 기억할 거야. 그리고 너희는 잘못된 연대에서 죽어서 그 선물을 낭비하지 않을 거야. 니사는 울기 시작했다. 카시아는 그녀를 안았고 머리를 쓰다듬고 니사가 악몽을 가진 아이였을 때 했던 동일한 위로 소리를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가 제공한 위로는 이제 달랐다. 모든 게 괜찮을 거라는 재확인이 아니었다. 바뀔 수 없는 걸 견디는 더 힘든 위로였다. 그녀의 포로 3주째 카시아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받았다. 트리뷴 프리스쿠스가 전에 본 적 없는 표정으로 그녀의 숙소에 왔다. 계산적이지 않고 프로페셔널하지 않고 흥분처럼 보이는 뭔가. 로마에서 명령, 그가 말했다. 상원이 네 파르티아에 대한 정보에 관심을 가졌어. 그들은 추가 신문을 위해 너를 로마로 운송하길 원해. 신문, 형식적 조회. 상원 의원들이 유프라테스 너머의 정치 상황에 대해 네가 아는 모든 걸, 파르티아 연결, 동방무역로에 대해 질문할 거야. 네 정보가 가치가 증명되면 보상이 있을 거야. 정확히 자유는 아니지만 개선된 조건. 포로가 아니라 소스로서의 지위. 카시아는 이걸 처리했다. 로마로의 운송은 캠프를 떠나는 걸 의미하고 크라스의 즉각적 통제를 떠나는 거, 다른 규칙에 다른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 내 여동생들, 그들은 너와 함께 여행할 거야. 상원이 내 협력이 그들의 안녕에 달려있다고 지정했어. 그들은 합의를 이해해. 그리고 장군 크라스, 그는 나를 위한 계획이 있었어. 프리스쿠스의 표정이 약간 바뀌었다. 장군은 네 정보 가치가 내 오락 가치를 초과한다는 걸 통보받았어. 그는 행복하지 않지만 상원 권위를 받아들일 만큼 로마인이야. 그는 다른 방식으로 오락을 찾을 거야. 아마. 하지만 즉시 여기서는 아니야. 로마에서 너는 다른 보호자들을 가질 거야. 네 가치를 경쟁하는 다른 이익들. 즉각적 위험은 지났어. 카시아는 안도감을 느껴야 했지만 그녀는 좋은 소식을 불신하는 법을 배웠고 명백한 구원 안에 숨겨진 함정을 찾는 거. 이게 내게 뭐가 이익이야? 그녀가 프리스쿠스에게 물었다. 너는 이걸 안파이했어. 크라스와 개입했어. 내 가치를 옹호했어. 이 관심을 촉발한 로마의 통신을 보냈어. 네 목적이 뭐야? 프리스쿠스는 감탄에 가까운 뭔가로 그녀를 봤다. 너는 진짜 정치를 이해하네. 나는 그 안에서 키워졌어. 나는 너를 가치 있는 소스로서 내 가족의 후원자에게 전달하면 내 경력이 이익이 돼. 네 정보가 정확하다고 증명되면 내 판단이 입증돼. 그게 로마의 동방 전략을 돕는다면 나는 신용을 공유해. 그래서 나는 네가 자신을 진척시키기 위해 주는 선물이야. 너는 우리가 둘 다 이용하는 기회야. 너는 네 여동생들이 안전하길 원해. 나는 경력 진척을 원해. 우리의 이익이 일치해. 이게 동맹이 작동하는 방식이야. 카시아는 이걸 고려했다. 프리스쿠스는 그녀의 구원자로 가장하지 않았다. 그는 친절이나 공감을 주장하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그들을 연결하는 거래를 인정하는 거, 협력이 가능하게 만드는 상호 이익. 이게 그녀는 깨달았다. 어떤 주장된 연민보다 더 신뢰할 만한 거였다. 자기 이익은 예측 가능하다. 친절은 아니었다. 언제 떠나? 3일 후, 장군은 너를 상원 보호로 풀기 전에 특정 행정사항을 완성하길 원해. 어떤 사항? 그는 그의 권위에 대한 공개 인정을 원해. 그가 너의 운명을 통제했다는 데모. 비록 너를 포기하더라도. 어떤 종류의 데모, 의식. 군대 앞에서 수행되는 로마 권위에 대한 공개 복종. 물리적으로 해로운 건 없어.
상원은 너가 로마에 온전하고 증언할 수 있게 도착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지만 심리적으로 중요해. 그는 병사들이 네가 그에게 굴복하는 걸 보길 원해. 비록 네가 그가 원래 의도한 처벌을 피하더라도. 카시아는 이해했다. 크라스는 그의 오락을 거부당했다. 그는 다른 장교들이 왜 같이 있는 포로를 풀었는지 물을 때 지목할 수 있는 가시적 증거를 원했다. 그 의식이 뭐를 요구할까? 너는 공개적으로 그 앞에 무릎 꿇을 거야. 너는 그가 제공할 복종의 말을 할 거야. 너는 그의 발에 키스할 거야. 인정의 제스처로. 네 여동생들은 전체 캠프처럼 증인할 거야. 파괴가 아니라 모욕. 그녀의 몸이 아니라 존엄의 상처. 그녀의 존재를 지배하는 비용과 이익의 장부에서. 이건 수용 가능했다. 이건 생존 가능했다. 동의해요. 네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너는 계산을 이해해. 나는 내 자존심이 내 여동생들의 목숨에 대한 작은 가격이라는 걸 이해해요. 장군 크라스에게 그의 의식을 가질 거라고 말해. 의식은 출발 전날 새벽에 열렸다. 전체 캠프가 빈 사각형으로 모였고 병사들은 대형을 이루었고 장교들은 올려진 플랫폼에 로마 표준들이 이른 빛에서 빛났다. 카시아는 사각형 중앙으로 이끌려갔고 크라스가 지정한 단순한 흰색 튜닉을 입었다. 구원자, 참회자의 옷, 자신보다 큰 힘에게 용서를 구하는 누군가의 옷. 그녀의 여동생들은 플랫폼 가장자리에서 봤다. 그녀는 그들이 볼 걸 위해 그들을 준비시켰고 모욕이 전략적이라고 설명했고 굽히는 게 부서지는 걸 피하게 한다고. 러디세는 즉시 이해했다. 니사는 울었지만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장군 크라스는 플랫폼 앞에 섰고 그의 갑옷은 닦여 있었고 그의 표정은 만족스러웠다. 그는 원하는 처벌을 잃었지만 거의 그만큼 가치 있는 걸 얻고 있었다. 외국 공주에 대한 지배의 공개 디스플레이. 로마의 힘이 왕족조차도 굴복하는 증거. 폰투스 공주 카시아. 그는 조용한 사각형을 가로지르며 그의 목소리를 발표했다. 너는 로마 권위를 도전한 왕국, 로마 힘을 도전한, 로마 의지를 저항할 수 있다고 믿은 왕국의 대표로서 로마 앞에 서 있어. 네 아버지는 쇠사슬에 있어. 네 형제들은 죽었어. 네 왕국은 로마 속주야. 그리고 너, 네 왕조의 마지막 후계자. 네 가족이 받아들이지 않은 진실을 인정하기 위해 우리 앞에 와. 그는 멈췄고 그 말이 모인 병사들 위에 정착하게 했다. 복종을 말해. 카시아는 전날 밤에 그 말을 받았다. 그녀는 그걸 외웠고 연습했고 감정적 무게를 벗겨서 부서지지 않고 말할 수 있게. 나 폰투스 카시아. 나는 로마가 허락하는 것 말고 왕국도 왕위도 권위도 없다는 걸 인정해요. 나는 내 삶이 로마의 쾌락으로 계속된다는 걸 인정해요. 내 가족의 생존이 로마의 자비에 달려 있다는 걸. 내가 있었던 모든 것과 될 수 있었던 모든 게 이제 로마 상원과 사람들에게 속한다는 걸. 그 말은 재처럼 맛이 났지만 그녀는 그걸 명확하고 들리게 말했다. 크라스에게 필요한 퍼포먼스를 주는 거. 무릎 꿇어. 그녀는 무릎 꿇었다. 땅은 단단했고 자갈이 튜닉의 얇은 천을 통해 그녀의 무릎에 눌렸다. 더 낮게 그녀는 자신을 엎드렸다. 이마가 땅에 닿고 팔이 크라스가 서 있는 플랫폼 쪽으로 뻗었다. 접근해. 그녀는 손과 무릎으로 앞으로 기어갔다. 구원자, 노예, 동물의 자세. 병사들은 침묵으로 받고 일부는 만족의 표정으로, 일부는 빨리 억누른 불편으로. 그녀는 플랫폼 베이스에 도달할 때까지 기어갔고 크라스의 부츠가 그녀의 얼굴 바로 앞에 있을 때까지. 내 복종을 완성해. 그녀는 그의 발에 키스했다. 가죽과 먼지, 그리고
그녀가 평생 지닐 모욕의 신맛. 그녀는 그녀의 여동생들이 지켜보는 동안 키스했다. 1000명의 로마 병사들이 지켜보는 동안, 태양이 그녀가 거의 파괴될 뻔한 캠프 위로 떠오르는 동안, 대신 모욕당하는 동안, 그 모욕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기억되고 논의되고 웃음거리가 될 거야. 그리고 끝났다. 크라스는 뒤로 물러났고 그의 만족이 보였다. 로마는 내 복종을 받아들인다. 그는 발표했다. 너는 상원이 요구하는 대로 로마로 진행해서 섬길 거야. 오늘 여기서 한 걸 기억해. 너는 로마가 허락하니까 사는 거야. 그녀는 그녀를 비인격적으로 다루는 병사들에 의해 발로 일으켜졌다. 그녀가 예상하라고 견고한 공포를 보여주는 그녀 여동생들의 얼굴로 돌아갔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의식이 그녀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암시할 수 있는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안에서 그녀는 이걸 장부에 추가했다. 또 다른 지불된 비용, 또 다른 생존한 날, 그녀 여동생들에게 가능한 어떤 안전으로의 또 다른 단계. 로마로의 여정은 6주 걸렸다. 카시아와 그녀의 여동생들은 트리뷴 프리스쿠스와 그의 호위와 함께 여행했다. 풍경이 동방 국경에서 이탈리아 심장부로 점차 바뀌었다. 그들은 폰투스의 정복이 이미 축하되는 속주들을 지났다. 그녀의 아버지 이름이 야만인 오만의 예로 말해지는 곳. 다가오는 승전식 소식이 스펙터클을 갈망하는 인구의 흥분을 퍼뜨리는 곳. 승전식. 카시아는 캠프의 즉각적 위기에서 거의 잊었지만 로마의 승전식은 포로들을 요구하고 그녀와 여동생들은 이용 가능한 최고 등급 폰틱 포로였다. 그들은 로마 거리를 쇠사슬로 걸을 거야. 군중이 그들의 모욕을 환호하는 동안. 승전식 동안 뭐가 일어나? 니사가 한밤 휴식 동안 물었다. 그녀는 캠프의 트라우마에서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회복력이 천천히 돌아오지만 질문들은 그녀가 다가올 게 뭔지 얼마나 조금 이해하는지 드러냈다. 우리는 행렬에서 행진할 거야, 카시아가 말했다. 묶여서, 전시되어서, 로마 승리의 증거로 제시되어서. 모욕이야. 하지만 위험하지 않아. 많은 포로들이 승전식을 생존하고 오랫동안 살았어. 그리고 후회는 우리의 유용함에 달려. 만약 내 정보가 가치가 증명되면 우리는 소스, 번역자, 어쩌면 결국 어떤 형태의 제한된 자유를 부여받을 수 있어. 만약 아니면 그녀는 문장을 끝내지 않았다. 만약 아니면 그들은 로마 목적을 섬기는 어떤 방식으로든 처분될 거야. 팔리거나 처형되거나 이국적 노예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주어지거나. 너는 그들을 준비시켜야 해. 프리스쿠스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 옆에 나타나서. 그는 거리를 두고 여행했지만 호위와 호위받는 자 사이의 분리를 유지하지만 가끔 다른 병사들이 들을 수 없는 대화를 위해 다가왔다. 승전식은 어려울 거야. 군중은 친절하지 않아. 나도 알아. 너는 설명을 들었지만 로마 군중이 승전식 동안 뭐가 되는지 경험하지 않았어. 그들은 취했어. 그들 중 많은 수가 스펙터클에 흥분해서 정복된 자들에 대한 우월성을 보여주기 열심이야. 그들은 물건을 던질 거야. 소리칠 거야. 내 여동생들, 특히 어린 쪽, 그들이 들을 걸 위해 준비되지 않았을 수 있어. 카시아는 그를 돌아봤다. 왜 나에게 경고하는 거야? 이건 내게 이득이 되지 않아. 어쩌면 나는 양심을 개발하고 있는지도. 그는 약간 미소 지었다. 아니면 내 투자를 보호하는 거지. 만약 네 여동생 중 하나가 승전식 동안 부서지면, 만약 그녀가 행렬을 방해하는 뭔가 하면 결과는 내게 떨어질 거야. 그리고 네가 손상되면 내 가치 있는 정보 전달이 지연돼. 자기 이익과 양심은 때때로 일치해. 뭐를 추천해? 정신적으로 훈련시켜.
행렬 동안 그들의 마음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법을 가르쳐 듣지 않고 듣고 보지 않고 보는 거. 승전식은 아마 3시간 지속될 거야. 그들은 3시간만 견디면 돼. 그럼 끝날 거야. 그리고 다른 종류의 생존이 시작될 거야. 카시아는 그녀의 여동생들을 봤다. 둘 다 그들을 실은 마차에서 자고 있었다. 러디세 19살, 이미 공포 노출이 만들 수 있는 단단함을 보여주고, 니사 18살, 카시아를 끊임없이 걱정시키는 방식으로 여전히 부드러운. 나는 그들을 준비시킬게. 그녀가 말했다. 경고 고마워. 로마에 도착할 때 고마워. 승전식이 끝나고 내 여동생들이 여전히 기능할 수 있을 때 고마워. 그게 내 투자가 성숙할 때야. 그는 그의 위치로 돌아갔고 그녀에게 그가 설정한 과제를 남겼다. 그녀의 여동생들을 준비시켜서 100만 명의 도시가 그들의 가족 파괴를 축하하는 동안 집중된 증오에 3시간을 견디게 하는 거. 승전식은 카시아가 상상한 것보다 나빴고 그녀는 끔찍한 걸 상상했다. 그들은 트리움필리스 문을 통해 로마에 들어갔다. 승리한 장군과 그들의 전리품을 위해 예비된 문. 거리는 군중으로 줄지어 있었고 병사들이 그들을 막고 얼굴은 포도주와 흥분으로 붉어지고 목소리는 개별 단어를 구별할 수 없게 만드는 지속적 포효로 높아졌다. 카시아는 그녀의 여동생들과 쇠사슬로 걸었고 포로 행렬 앞쪽에 위치했고 약탈 마차 뒤, 보통 포로들의 대량 앞, 그들의 배치는 의도적이었다. 장군은 왕실 포로들을 보이게 하고 싶었고 군중이 폰틱 왕조에 남은 게 쇠사슬로 걸어가는 포로로 줄어든 걸 보길 원했다. 쇠사슬은 무거웠고 철고리로 그녀의 손목을 발목에 연결해서 짧고 비틀거리는 걸음을 강제했다. 그녀가 입은 튜닉은 의도적으로 불충분했고 얇은 천이 거의 숨기지 않았고 군중이 재미있어하는 듯했다. 그녀의 여동생들은 비슷하게 입고 비슷하게 쇠사슬로 비슷하게 100만의 눈의 검사에 노출되었다. 물건들이 던져졌다. 썩은 야채, 동물똥, 가끔 병사들이 가로채야 하는 돌. 카시아는 2번 맞았고 한 번은 부드럽고 악취나는 걸로 어깨에, 한 번은 피를 흘릴 만큼 단단한 걸로 이마에. 그녀는 계속 걸었다. 투척물보다 소리가 나빴고 군중이 그녀를 부르는 것들, 그들이 그녀 여동생들에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들. 일부 목소리가 명백한 열정으로 비명 지르는 그래픽한 처벌 설명. 그녀는 러디세와 니사를 이걸 위해 준비시켰다. 프리스쿠스가 제안한 기술을 가르쳤다. 안으로 후퇴, 처리하지 않고 듣기, 그 순간을 파괴되지 않고 생존하기. 하지만 준비는 그만큼만 할 수 있었다. 행렬 중간 포름을 지나면서 군중이 가장 밀집한 곳에서 니사가 비틀거리다 넘어졌다. 쇠사슬은 우아하게 일어나는 걸 불가능하게 했고 그녀는 포장석에 널브러졌고 군중은 이 외국 무기력의 디스플레이에 기쁨으로 포효했다. 카시아는 즉시 움직였다. 그녀를 여동생들에게 연결한 쇠사슬은 니색에 도달할 만큼의 범위를 주었고 그녀 옆에 웅크리고 그녀가 일어나게 도왔다. 병사가 채찍으로 다가왔고 더 빠른 움직임을 장려할 준비였다. 하지만 카시아는 채찍과 그녀 여동생 사이에 자신을 놓았다. 그녀가 걷거나 나는 걷지 않아, 카시아가 말했다. 그리고 내가 걷지 않으면 내 장군은 그의 상포로를 잃고 누군가 그에 답할 거야. 병사는 망설였다. 계산 중 행렬은 느려지고 군중의 주의가 이 작은 드라마에 집중되었다. 마침내 병사는 그의 채찍을 낮추고 계속하라고 손짓했다. 카시아는 행렬의 나머지 동안 니사를 지지했고 그녀의 여동생을 반쯤 안아서 끝없어 보이는 거리를 통해 증오가 지치지 않는 군중을 지나
러디세는 그녀의 다른 쪽으로 움직였고 할 수 있는 지지를 빌려주고 셋이 함께 움직이는 단위를 형성하고 서로 지지하고 분리되는 걸 거부했다. 이게 카시아가 보호하는 거였다. 그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이거. 연결, 자매아에 로마인들이 다른 모든 것과 함께 파괴하려는 사랑. 그들이 여전히 서로 지지할 수 있는 한 그들은 완전히 패배하지 않았다. 승전식은 주피터 카피톨리누스 사원에서 끝났다. 장군 크라스가 그의 승리에 형식적 인정을 받은 곳. 포로들은 그들 위해서 축하가 계속되는 동안 사원 아래 보유셀로 이끌려갔다. 그 셀의 어둠에서 그녀의 여동생들이 양쪽에 눌려 카시아는 행렬 동안 억누른 걸 느끼게 허락했다. 모욕, 모욕, 백만 목소리의 날 것 같은 증오가 그녀에게 해를 바라는 거. 그건 파도처럼 그녀 위로 부서졌고 포로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울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울었다. 그녀의 여동생들은 그녀가 강해야 한다고 필요로 했고 생존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대표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절망으로 그들을 부담짓지 않을 거야. 아침이 오면 그녀는 다시 강할 거야. 아침이 오면 그녀는 포로의 다음 단계가 요구하는 게 뭐든 직면할 거야. 지금 어둠에서 그녀는 그들이 잃은 모든 걸 애도할 수 있었다. 승전식 후 몇 년은 다른 종류의 생존이었다. 상원의 카시아 정보에 대한 관심은 진짜이고 지속적이었다. 그녀는 프리스쿠스 가족의 후원자 상원의원 마르쿠스 카실리우스 루푸스의 저택에 수용되었다. 포로 기준으로 편안한 조건. 그녀는 자신의 방을 가졌고 그녀를 돌보는 하인들, 적절하고 때때로 적절 이상의 음식. 그녀의 여동생들은 그녀와 함께 유지되었고 셋이 로마 맨션 안에 작은 폰틱 가정을 형성했다. 이 조건들의 교환으로 카시아는 파르티아에 대해 아는 모든 걸 제공했다. 동방무역로에 대해 유프라테스 너머 세계를 특징 짓는 동맹과 적대감의 복잡한 그물에 대해 그녀는 상원 의원들과 군사 계획자들을 만났고 그들의 질문에 답하고 지도를 그리고 로마 관찰자들이 오해한 관습을 설명했다. 그녀는 점차 그녀의 초기 정보 너머로 가는 방식으로 가치 있게 되었다. 그녀의 교육이 유용했다. 그녀는 문서를 번역할 수 있었고 6 언어로 편지를 작성하고 로마인들이 당황스럽게 찾는 동방외교 프로토콜의 뉘앙스를 설명할 수 있었다. 상원의원 루푸스는 그녀를 회의에 데려가기 시작했고 그리스어권 동방 방문자들을 위한 통역자이자 조언자로 사용했다. 그녀의 여동생들은 다른 역할을 적응했다. 러디세는 그녀의 실용적 지능으로 가정관리에 숙련되었고 결국 상원의원 루푸스의 확장된 가족의 국내 배열을 감독했다. 니사, 승전식 동안 거의 부서진 음악 재능을 발견했다. 그녀의 목소리와 리라 기술은 로마 엘리트들이 모이는 만찬에서 그녀를 가치 있는 엔터테이너로 만들었다. 그들은 자유롭지 않았다. 그들은 주인의 쾌락으로 편안한 삶을 사는 포로였다. 그들의 생존은 지속적인 유용함에 달려 있었지만 그들은 살아 있었다. 함께였다. 그리고 재앙 없이 지나간 매년은 최악이 뒤에 있다는 걸 확인하는 듯했다. 트리뷴 프리스쿠스, 이제 레가투스 프리스쿠스. 그의 경력이 그가 계획한 대로 진척되고 가끔 방문했다. 카시아와의 관계는 분류하기 어려운 뭔가로 진화했다. 정확히 우정은 아니고 전통적 의미의 후원은 아니고 그 사이에 뭔가 서로의 지능 인정과 지속적 연계의 상호 이익에 기반한. 너는 잘했어, 아타알라야. 그는 승전식 후 5년 한 방문 동안 관찰했다. 내 위치에 많은 포로들은 첫 해안에 파괴되어 너는 단순히 생존한 게 아니라 자신을 확립했어. 나는 내 유용함을 확립했어요. 카시아가 고쳤다.
그건 자신을 확립하는 것과 같지 않아요. 어쩌면 아니지. 하지만 유용함은 로마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거야. 너는 그걸 제공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대안이 내 여동생들이 파괴되는 걸 보는 거였으니까 배웠어요. 내가 개발한 모든 기술, 내가 제공한 모든 서비스는 그들을 위한 거였어요. 프리스쿠스는 그녀를 공부했다. 너는 진짜 그 거래를 캠프에서 했어. 크라스가 처벌을 의도할 때 너는 그걸 견뎠을 거야. 네, 그게 필요하지 않았다는 걸 후회해. 일부는 지연된 처벌의 불확실성이 즉각적 고통의 확실성보다 나쁘다고 말할 거야. 카시아는 질문을 고려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그걸 여러 번 생각했다. 프리스쿠스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궁금해하며 그녀의 정보가 가치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원래 목적이 이행되었다면 나는 말들을 피한 걸 후회하지 않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나는 한 형태의 파괴를 다른 걸로 거래했어요. 크라스가 의도한 처벌은 내 몸을 파괴했을 거예요. 내가 이룬 생존은 나의 다른 부분들을 파괴하는 걸 요구했어요. 내 자존심, 공주로서의 정체성, 내 존재를 통제한다는 감각. 나는 물리적으로 온전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비워졌어요.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정직해. 나는 너와 솔직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너는 내가 뭔지 알아. 너는 내가 뭐가 된 걸 만드는 데 도왔어. 우리는 내 변화에 둘 다 공모자니까 서로에게 명확히 말할 수 있어. 프리스쿠스는 이걸 논쟁하지 않았다. 그들 사이의 거래는 결코 고귀함의 가장으로 위장되지 않았다. 너를 위한 기회가 있을 수 있어. 그가 말했다. 유용함 너머에 뭔가를 확립할 기회. 관심 있어 말해. 상원의원 루푸스는 후계자가 없어. 그의 아이들은 3년 전 전염병으로 죽었고 그의 아내는 슬픔을 이기지 못했어. 그는 입양을 고려하고 있어. 그의 가게를 이어갈 누군가를 그의 가족으로 데려오는 거. 그는 네 여동생 러디세를 가능성으로 언급했어. 카시아는 그녀의 가슴에서 뭔가 바뀌는 걸 느꼈다. 입양은 러디세를 로마 시민으로 만들 거야. 그녀에게 법적 지위, 재산 권리, 지속적인 유용함에 달리지 않는 미래를 줄 거야. 왜 그가 이걸 할까? 그는 그녀를 좋아하게 됐고 그는 실용적이야. 왕실 혈통의 포로를 입양하는 건 그의 가족을 무역에 의존하는 동방 네트워크에 연결해. 폰틱 관습에 대한 그녀의 지식, 옛 왕국을 기억하는 가족들에 대한 연결. 이건 가치 있어. 그는 딸뿐만 아니라 자산을 획득하는 거야. 이게 러디세에게 뭐를 요구할까? 결국 그의 선택한 남자와 결혼, 그의 가정관리, 그의 가게를 이어갈 후계자 생산, 로마 딸의 정상적 기대, 그리고 니사와 나. 니사는 러디세의 수행원으로 가정에 남을 거야. 네 상황은 더 복잡해. 너는 원래 정보 소스야. 상원이 가치 있게 여기는. 너를 상원 접근에서 사적 가족으로 옮기는 건 협상을 요구할 거야. 하지만 러디세의 입양이 성공적이라고 증명되면 결국 가능할 거야. 만약 그 배열이 의도대로 작동하면 가족의 동방 전문가 컬렉션을 확장할 기회가 있을 수 있어. 그는 멈췄다.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아. 가능성을 식별하는 거야. 왜 내게 이걸 말하는 거야? 네가 뭐 얻어? 나는 영향력 있는 가족의 연락처를 얻어. 만약 러디세가 입양되면 그걸 촉진한 사람에 대한 그녀의 감사, 내 대한 자산이 돼. 그리고 네가 결국 가정에 합류하면 네 정보 수집 능력은 다른 채널을 통해 접근 가능하게 남아. 그는 약간 미소 지었다. 내가 하는 모든 건 내 이익을 섬겨. 너는 이걸 알아. 하지만 때때로 내 이익은 네 안녕과 일치해. 카시아는 이걸 흡수했다. 그건 구원이 아니었다. 또 다른 거래, 또 다른 가치 교환.
그녀의 존재를 지배한 복잡한 생존춤의 또 다른 단계. 하지만 희망이었다. 포로 이후 처음으로 진짜 희망. 그녀 여동생들이 단순한 생존 너머에 뭔가를 이룰 가능성. 포로로 남는 게 아니라 로마인이 되는, 지속적인 유용함에 달리지 않는 미래를 가지는. 내가 할 필요가 뭐야? 그녀가 말했다. 러디세의 입양은 3년 걸렸다. 법적 복잡함이 있었다. 로마 입양법은 왕실 혈통의 외국 포로 입양을 고려하지 않았다. 사회적 복잡함이 있었다. 다른 가족들은 상원의원 루푸스가 야만인 공주를 로마 시민 지위로 올리는 걸 반대했다. 정치적 복잡함이 있었다. 일부 상원의원들은 패배한 왕조의 멤버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게 나중에 이용될 선례를 만들까 걱정했다. 카시아는 그녀가 결코 개발할 거라고 상상하지 않은 기술로 이 복잡함을 탐색했다. 그녀는 영향력 있는 아내들과 관계를 키웠고 패션 조언과 문화 지식을 제공해서 로마 정치를 배경에서 영향 미치는 여성 네트워크에서 그녀를 가치 있게 만들었다. 그녀는 상원의원 루푸스의 동맹자들이 그들의 다양한 계획에서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했다. 그녀는 점차 로마 사회에서 분류하기 어렵지만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내내 여동생들을 보호했다. 경쟁 가족이 러디세를 동방 마법을 행한 혐의로 고소하려 했을 때 카시아는 고소자들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증거를 생산했다. 젊은 로마 귀족이 니사에 건강하지 않은 관심을 보일 때 카시아는 그가 다른 타겟으로 주의를 돌리게 했다. 폰틱 자매들이 파르티아에 스파이라는 소문이 돌 때 카시아는 그들을 로마가 잃을 수 없는 가치 있는 자산으로 위치짓는 반소문을 퍼뜨렸다. 그녀는 의도하지 않고 그녀 자신의 권력이 되었다. 공주의 권력이 아니라 그녀가 기대하도록 키워진 형식적 권위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권력,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걸 조작할 수 있고 자신을 필요하게 만들어 생존하는 법을 배운 사람의 권력. 입양은 그녀의 33번째 해봄에 마무리되었다. 카시아는 러디세, 이제 세실리아 러디세가 로마 시민을 만드는 형식적 서약을 하는 걸 봤다. 그녀는 그녀의 새로운 지위를 표시하는 반지를 받는 걸 봤고 그녀가 포로가 아니라 딸로 로마 사회에 제시되는 걸 봤다. 니사는 의식 내내 울었다. 카시아는 아니었다. 그녀는 몇 년 전 보이는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그녀는 7년 동안 팽팽했던 그녀 가슴에 뭔가가 풀리는 걸 느꼈다. 한 여동생 구원, 한 변화 완성. 러디세는 이제 미래를 가질 거야. 로마인과 결혼하고 태생 시민인 아이들을 낳고 그들의 가족을 파괴한 재앙으로 정의되지 않는 삶을 살 거야. 하나다운, 하나 남음. 니사의 변화는 다른 형태를 취했다. 그녀는 입양에 관심이 없었고 러디세가 한 방식으로 로마인이 되는 욕구가 없었다. 그녀의 정체성은 여전히 폰틱이었고 그녀의 마음은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왕국에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로마가 가치 있게 여기는 기술을 개발했다. 그녀의 음악 능력이 그런 것들에서 중요한 서클에서 그녀를 유명하게 만들었다. 카시아는 그녀가 다른 길을 협상하는 데 도왔다. 가족으로의 입양 대신 니사는 그녀의 공연에 독점적 접근을 원하는 부유 가족들의 컨소시엄 아래 전문 음악가가 되었다. 그녀는 시민이 아니었지만 노예도 아니었다. 그녀는 로마 사회에서 회색 지대를 차지했고 그녀의 재능이 그녀를 정상 카테고리 위에 놓았다. 그녀는 독립적으로 살았고 결국 그녀의 공연 수입으로 산 작은 집에서 그녀는 결코 결혼하지 않았다. 로마법은 시민과 비시민 간 결혼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복잡함을 할 가치 있는 남자를 찾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잘 살았고 널리 공연했고 카시아가 쇠사슬로 도착했을 때
상상하지 못한 자유의 형태를 잃었다. 그녀가 승전식의 모욕무게 아래 거의 부서진 소녀, 이제 그녀 스스로 설 수 있는 여자가 되었다. 두 여동생 구원, 두 변화 완성. 오직 카시아만 그녀가 자신을 위해 만든 역할에 갇혀 있었다. 지능 소스, 조언자, 그녀를 안전하게 유지하지만 또한 묶는 유용한 포로. 최종 변화는 카시아의 40번째 해에 왔다. 상원의원 루푸스는 열병으로 죽었고 그의 재산은 러디세와 그녀의 남편 가이우스 카실리우스 마텔리스에게 넘어갔다. 카시아는 이 전환을 위해 준비했다. 상원의원의 죽음 후에도 생존할 관계를 몇 년 동안 쌓았다. 하지만 루푸스의 죽음은 전에 존재하지 않은 기회를 만들었다. 카시아와 상원의 정보 관계는 루푸스를 통해 중재되었다. 그의 죽음으로 그 관계는 재협상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재협상에서 카시아는 마침내 자신의 지위를 바꿀 기회를 받다. 이제 상원의원 프리스쿠스, 그의 경력이 그가 계획한 대로 진척된 후속 논의에서 그녀의 옹호자로 섬겼다. 그녀는 14년 동안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했어. 그는 그의 동료들에게 주장했다. 그녀는 3개의 외교 이니셔티브와 2개의 군사 캠페인에서 도구적이었어. 동방 사무에 대한 그녀의 지식은 로마 목숨을 구하고 로마 이익을 진척시켰어.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지속적인 포로 지위가 로마의 목적을 섬기지 않는다는 걸 인정해야 해. 토론은 길었다. 일부 상원 의원들은 선례를 걱정했다. 다른 이들은 카시아가 기술적으로 여전히 로마의 재산이라는 걸 아는 동방 연락처들에 대한 레버리지를 유지하길 원했다. 하지만 프리스쿠스는 동맹을 조심스럽게 쌓았고 동맹은 유지되었다. 여름 지점에서 그녀가 마구간에 무릎 꿇고 자신을 파괴하도록 설계된 처벌을 견디기 위해 준비한 지 14년 후 카시아는 상원의 법으로 형식적 자유를 부여받았다. 의식은 승전식과 아무 상관없었다. 군중 없음, 쇠사슬 없음, 모욕 없음. 단순히 그녀의 정보로부터 이익을 본 상원 의원들이 증인한 대리석 방에서의 형식적 인정. 그리고 그녀의 희생 때문에 생존한 여동생들. 러티스, 이제 새 아이를 가진 로마 마트론, 공개적으로 울었다. 니사, 로마에서 최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유명한 음악가. 의식 내내 카시아의 손을 잡았고 말이 할 수 없는 모든 걸 말하는 움켜쥘. 그리고 카시아, 14년 만에 처음으로 공포나 계산이나 암울한 생존 결의가 아닌 뭔가를 느끼게 허락했다. 그녀는 자유를 느꼈다. 그 후 몇 년은 달랐다. 카시아는 로마에 남았고 그녀의 기술이 여전히 가치가 있었지만 그녀는 이제 포로 소스가 아니라 자유 컨설턴트로 일했다. 그녀는 상원 의원들을 조언하고 외교관들을 훈련하고 강력한 자들 사이에서 순환하는 동방 사무 분석을 썼다. 그녀는 존경받고 추구되고 전문가로 대우받았다. 그녀는 결코 결혼하지 않았다. 포로의 몇 년은 표면에 보이지 않는 자국을 남겼고 친밀함을 고려하는 걸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을 너무 많이 포기했고 남편이나 아이들을 위해 남은 게 없도록 그녀의 정체성에 너무 많은 부분을 희생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동생들을 가졌다. 러티스의 아이들은 그녀를 이모라고 불렀고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그녀가 결코 기대하지 않은 가족의 소음과 혼란으로 그녀의 집을 채웠다. 니사는 그녀의 만찬 파티에서 공연했다. 그들의 어린 시절 연결이 성인 우정으로 변형되었고 그녀가 보호한 소녀가 이제 그녀가 진심으로 즐기는 여자. 그리고 그녀는 그녀가 이룬 걸 알았다. 승리나 영광이 아니라 그녀 가족의 왕국 회복이 아니라 생존 변화, 그녀가 구하기 위해 자신을 파괴할 의지였던 사람들의 성공적 보호. 그녀의 63번째 해에
카시아는 의사들이 치료할 수 없는 열병에 걸렸다. 그녀는 때때로 다가오는 죽음이 가져오는 명확함으로 그녀가 회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그녀의 여동생들이 그녀의 침대 옆에 왔다. 러티스, 이제 할머니 자신, 로마 방식으로 회색 머리와 위엄. 니사,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연하고 수십 년 전 그녀를 유명하게 만든 은총을 여전히 지니고 너는 우리를 구했어. 러티스가 말했다. 그 캠프에서 네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거래할 때. 그 후 모든 게 승전식, 입양, 경력, 아이들 그 모든 게 네 선택으로 시작됐어. 나는 어떤 자매라도 할 걸 했어. 아니, 너는 오직 너만 할 수 있는 걸 했어. 너는 기회를 봤어. 위험을 계산했어. 희생을 했어. 우리는 네가 파괴당할 수 있는 걸 견딜 의지로 살아있어. 니사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후회해? 그 어떤 거라도. 카시아는 질문을 고려했다. 그녀는 캠프의 마구간, 군대 앞 의식, 로마 거리를 통한 승전식, 그녀를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몇 년을 생각했다. 나는 그게 필요했다는 걸 후회해.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나는 내 선택이 너무 제한된 세계에 태어났다는 걸 후회해. 희생이 내가 사랑하는 걸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하지만 내가 너희를 보호하기로 선택한 걸 후회하냐? 아니, 나는 같은 선택을 1000번 다시 할 거야. 매번. 그녀는 그날 밤 그녀의 여동생들이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죽었다. 그녀가 소유한 집에서, 그녀를 존경하게 배운 도시에서. 장례식은 상원 의원들, 외교관들, 그녀가 수십 년 동안 조언한 사람들의 아이들과 손자들로 참석했다. 그녀의 추도사는 캠프 이래로 그녀를 알던 상원 의원이 했고, 그녀가 포로에서 조언자로 자유여자로 변형하는 걸 본. 그녀는 생존했어. 그가 말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생존이 희생을 요구한다는 걸 이해했으니까. 그녀는 보호가 불가능해야 할 때 여동생들을 보호했어. 그녀는 로마를 섬기면서 결코 그녀가 누구였는지 잊지 않았어. 그리고 그녀는 결국 그녀의 왕국을 정복한 자들이 그 왕국의 공주에게 부여할 수 있다고 상상하지 못한 존엄을 이뤘어. 러티스와 니사는 장례식에서 함께 섰다. 그녀가 구한 자매들, 14년 포로와 23년 자유 동안 그녀를 지탱한 목적. 그들은 그녀 후에 오래 살았다. 러티스는 82번째 해에 죽었고, 로마 이름을 가진 아이들, 손자들, 증손자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들의 폰틱 유산의 이야기를 아는. 니사는 90살까지 살았고 그녀의 목소리가 마침내 실패할 때까지 공연했다. 로마 음악 서클에서 전설, 그녀의 기원이 포로 공주로서 그녀의 예술을 축하하는 자들에 의해 반쯤 잊힌. 하지만 그들은 결코 카시아를 잊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그들의 후손들에게 말했고, 그녀가 한 걸의 기억을 전달했고, 그녀의 희생이 상원의 기록이 이뤄진 오래 후에도 기억되게 했다. 여동생들을 구한 공주, 사랑하는 걸 보호한 포로, 괴물들과 거래하고 이긴 여자. 카시아를 기억해. 마구간 더러움에 무릎 꿇고 그녀 여동생들의 목숨을 위해 자신을 제한한 공주를 기억해. 그녀가 그녀를 파괴하도록 설계된 공포에 제시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을 위해 구걸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 그녀는 자신의 몸을 구하기 위해 정보를 제한하지 않았어. 그녀는 그녀 여동생들이 면제받도록 3배의 처벌을 자신에게 떠맡겠다고 제안했어. 기억해, 그 제안이 무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그녀는 그녀가 자원해서 견디는 게 뭔지 정확히 알았어. 그녀는 말들이 할 걸 알았어. 그녀는 처벌이 장기적이고 공개적이고 중요한 모든 방식으로 그녀를 부수도록 설계된 걸 알았어. 그리고 그녀는 어쨌든 제안했어. 왜냐하면 그녀 여동생들의 목숨이
그녀 자신의 온전한 몸보다 그녀에게 더 가치 있었으니까. 그들을 보호하는 게 자신을 보호하는 것보다 중요했으니까. 사랑의 일부 형태는 그걸 만드는 사람을 파괴하는 희생을 요구하니까. 기억해, 희생이 지연된 거지 취소된 게 아니라는 걸. 그녀는 포로의 결과에서 벗어나지 않았어. 그녀는 가장 극단적인 물리적 처벌만 피했어. 그 후 몇 년은 덜 극적이지만 똑같이 진짜인 다른 희생들, 다른 파괴들, 다른 자아 포기들을 요구했다. 기억해, 그녀가 성공했다는 걸. 러티스는 로마 마트론이 됐어. 니사는 유명한 예술가가 됐어. 둘 다 그 마구간에서 불가능해 보였던 긴 삶을 살았고, 미래를 가졌고, 카시아가 만든 거래에 의해 보호되었다. 기억해, 보호가 탈출과 같지 않다는 걸. 보호자는 자신을 구하지 않아 타인을 구해. 그리고 타인을 구하면서 그들은 다른 모든 걸 희생하더라도 생존을 의미 있게 만드는 목적을 찾아. 패배한 왕들의 딸들을 기억해. 카시아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 아버지와 함께 포로가 된 여자들, 로마 지배를 보여주기 위해 설계된 처벌에 직면한, 역사에서 거의 기록되지 않은 선택을 한. 일부는 파괴됐고, 일부는 생존했고, 일부는 자신들의 비용으로 타인을 보호했어. 그들 모두를 기억해. 더 많은 숨겨진 역사를 드러내고 싶으면 구독해. 아래의 댓글로 네가 어디서 보고 있는지 말해줘. 전투와 장군들의 이야기에서 로마 정복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누구와도 이 비디오를 공유해. 왜냐하면 로마 정복은 군대 패배와 왕국 파괴뿐만 아니었으니까. 그건 또한 카시아가 마구간에서 여동생들의 목숨을 위해 거래하는 거였어. 그건 또한 증오로 가득 찬 거리를 통해 세 여자들이 서로 지지하는 승전식이었어. 그건 또한 그들이 아는 모든 것의 폐허에서 존재를 천천히 고통스럽게 재건하는 작업이었어. 패배한 왕들의 딸들에게 로마 장군들이 한 걸 기억해. 딸들이 서로를 구하기 위해 한 걸 기억해. 카시아를 기억해.